안녕하십니까. 김변TV의 김현성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2020년 11월 23일 법조 언론인 클럽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공동 주최한 심포지움이 개최되었습니다. 주제는 위기의 법치주의, 진단과 해법입니다. 여기서 세 분이 기조 발제를 하였는데 그 중에 저도 발제자로 참가하였습니다. 첫 번째 발제는 고려대 장영수 교수께서 사법혼란, 사법불신과 법치주의 위기라는 주제를 해주셨고, 두 번째 발제는 입법 포퓰리즘과 법치주의 위기라는 주제로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발표는 김종민 변호사께서 검찰개혁, 공수처, 위기의 법치주의라는 주제로 해주셨습니다. 자, 이날 제가 발표한 내용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입법 포퓰리즘과 법치주의 위기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발제문을 사진으로 찍어서 올려드렸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을 정지하고 확대시켜서 보신다면 자세한 내용을 글로 직접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나타날 현자 별성자 김현성 변호사.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은 우리 앞에 장영수 교수님께서 이 발제문 아주 정성을 많이 기울이셨고 신경 많이 썼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에 비하면 저는 너무 신경 못 써가지고 송구할 따름이고, 또한 오탈자도 제가 제출해 들고 난 이후에도 많이 발견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널리 양해해 주시고요. 그것은 뭐 핑계를 좀 대자면은 제가 사실 뭐 발제를 하겠다고 한 적이 없는데 얼떨결에 발제자로 정해졌다는 소식을 뒤늦게 듣고, 그리고 또 이 주최 측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빠졌나 보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한 일주일 전에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는데 저는 또 이게 포퓰리즘이 원래 적인 줄 알았습니다. 주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전체적으로 법치주의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루 만에 다시 또 조금 변경하고 하다 보니까 우왕좌왕 하다 보니 발제문에 조금 뭐 퀄리티가 혹시 떨어진다 하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영수 교수님께서 앞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해주셨고, 관계도 그렇고 또 그 법치주의가 강조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히 또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은 입법부와 관련된 부분인데, 입법부가 법치주의를 경시하고 또 뭐 민주주의를 앞세우고 하는 그런 어떤 관행이면 관행 또는 그런 속성들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입법부를 보고 있노라면 법치주의는 항상 위태롭다, 늘 그래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더군다나 더 이제 입법부만의 문제는 아니고 지금 국가 전체가 좀 법치주의의 위기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맡은 부분이 어쨌든 입법부와 관련된 법치주의이기 때문에 그 중에 주로 이제 헌법 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우리 국회의 태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회가 국민이 직접 선출해서 구성한다는 의미에서는 민주주의 전당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민주주의 원리가 작동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치주의는 또한 잘 아시다시피 행정부나 사법부가 법을 해석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법률에 근거를 둬야 된다든지 또는 법률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법률이 기본적으로 법치주의의 또 출발점입니다. 그렇다면 국회도 법치주의의 출발점이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도 지금은 굉장히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있고 그것이 마치 관행인 것이냐, 당연한 것이냐 여겨지고 있습니다만, 당연히 국회도 법치주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국회의 행태를 보면은 특히 최근에 이제 국회, 특히 정부 여당입니다. 뭐 법치주의 무시되는 건 물론이고 포퓰리즘의 어떤 유혹에 빠져서 민주주의마저 파괴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들을 많이 낳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저는 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된 부분만 국한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법치주의라고 할 때는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 있습니다.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에 근거가 있다면 가능하다, 뭐든지 뭐 이런 게 이제 형식적 법치주의라면은 이 자칫하면은 결국은 그 법의 내용을 먼저 삼지 않게 되겠죠. 그렇다면은
어떤 뭐 독재라든지 또는 인권을 말살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 법치주의라는 것이 있죠. 이것은 법 내용도 인간의 존엄, 기본권과 같은 헌법적 가치에 반할 수 없다라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당연히 실질적 법치주의가 곧 법치주의입니다. 그리고 실질적 법치주의에 따른다면 행정부, 사법부는 물론이고 입법부도 헌법에 구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당연히 국회에 입법 재량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 헌법 어떤 가치, 헌법 정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도 없다. 그리고 헌법은 당연히 국가 내에서 최고의 법입니다. 그래서 최고 규범성을 가지는데 그래서 이 최고 규범성이라는 속성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는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규범 통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규범 통제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위헌법률심사 제도입니다. 그래서 입법부로부터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부로부터 법치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위헌법률심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위헌법률심사 제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그래서 위헌법률 심판 제도가 있고 그리고 헌법소원 심판 제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위헌법률 심사 제도로 작동을 하고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헌법재판소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범 통제에서도 특히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 여부만 문제 삼는 것이 바로 위헌법률 심사인 것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위헌법률 심사제도 유형으로는 두 가지가 있죠. 위헌법률 심판 그리고 헌법소원 심판이 있습니다. 위헌법률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이 헌법 위반된 여부가 구체적인 재판의 전제가 됐을 때 이때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제청해서 위헌 여부를 심사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는 게 위헌법률 심사 심판제도이고요. 그리고 또 위헌 결정했을 때 그 효력은 원칙적으로 장래적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위헌 결정이 난 때로부터 무효가 효력을 상실하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다만 이제 형벌과 관련된 부분은 소급효력을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헌법소원 심판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헌법소원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에 나와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로 인해서 헌법상 국민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고 현재 침해당하고 있는 자가 헌법재판소의 그 권리 구제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권리 구제형 이제 헌법소원 심판이라고 하는데 이게 원칙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때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에 입법 자행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입법 법률 자체에 의해서 구체적인 집행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또는 현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 그때 인정된 헌법소원이 바로 68조 1항의 헌법소원입니다. 그것을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라고도 하고 법령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법령 헌법소원, 법령소원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위헌심사형 법률소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당사자가 예를 들면 구체적인 재판 소송 중에 해당 법률이 위헌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위헌임을 제청을 해달라, 헌법재판소에 올려달라라고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만약에 법원에서 판사가 법관이 그것을 보고서 위헌성이 있겠다라고 했을 때 올려주면 위헌 제청이 돼서 처음에 말씀드린 위헌법률 심판으로 가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때 판사가 볼 때는 이건 위헌이 아니다라고 판단해서 기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그 기각당한 당사자는 68조 헌법재판소법 68조 2항에 따라서 헌법재판소로 바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때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 되겠습니다. 이럴 때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대한 위헌성 여부를 심사를 합니다. 하고는 결정을 하겠죠. 위헌이다 아니다 결정을 하는데 이 결정 유형과 그리고 이 결정 유형별로 국회가 어떤 입법 개선 의무를 지는 것인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합헌 결정이 났습니다. 합헌 결정이 났을 때는 입법권을 기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헌 결정이 났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게 또 영원히 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 법률은 국회 입법 재량권의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국회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결국 폐지하거나 개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과 입법 개선 의무가 직접 연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입법 개선 의무, 국회의 개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위헌 결정의 경우입니다. 위헌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위헌법률 심판에서 위헌 결정이 났거나 또는 헌법소원 심판에서 인용 결정이 났을 때 그때가 이제 그 심판의 대상됐던 법률이 위헌이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 이때는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은 장래를 향해 헌법재판소 결정에 모순되는 행위를 금지하고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위헌 또는 위법 상태를 제거해야 하는 실체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위헌 결정이 된 법률 조항에 대해서 그럼 국회는 명시적으로 통상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이제 통상적인 입법례입니다. 그러나 이제 위헌 결정으로 바로 형의력을 상실하죠.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반드시 어떤 그래서 삭제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률을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국회는 이제 그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헌 결정이 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위헌 무효가 되기 때문에 국회가 입법 개선 의무를 가지는 바로 직접적인 입법 개선 의무를 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자, 그리고 한정위헌과 항정합헌이 있습니다. 법률 문헌의 내용이 다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경우에 위헌 소지가 있는 해석을 적극적으로 배제하는 결정 유형이 한정위헌이고, 그 다음에 한정합헌은 헌법 정신에 합치하도록 법률을 한정해서 또는 축소해서 위헌적 요소를 소극적으로 배제하는 결정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하거나 이렇게 해석한다면 위헌이다, 또는 이렇게 해석하거나 이렇게 적용하면 합헌이다 라는 결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실은 내용상 일부 위헌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본질은 위헌 결정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정은 국회 입법 개선을 직접적으로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항을 그대로 살려두고 있기 때문에. 다만 해석이나 적용의 문제만 남는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법률을 개정할 필요성을 국회에 제시하는 의미 정도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입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은 법률의 실질적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입법자의 입법 형성의 자유를 존중하고 법의 공백 상태, 그래서 법적 혼란이죠.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라는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종류에는 이제 단순 불합치가 있고, 그 다음에 잠정 적용 불합치면서도 해당 조항을 잠정 적용한다라는 잠정 적용 불합치가 있고, 그 다음에 적용 중지를 명하는 적용 중지 불합치,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때 헌법 불합치 결정은 통상적으로 입법 개선을 촉구하는 게 같이 나오죠. 이럴 때에 그럼 입법 개선 입법을 국회는 반드시 해야 되냐 이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국회가 그걸 존중해서 합니다. 근데 안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럴 때 입법 개선 촉구했을 때 국회는 법적으로 기속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그 견해가 대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법 개선 촉구의 취지는 헌법 불합치 결정의 주문이 아니라 결정의 이유를 통해서 제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자를 구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문이 아니기 때문에 구속하지 않는다라는 견해가 있고요. 그다음에 불합치 결정은 입법자 입법 형성권을 존중해서 합헌적 상태를 실현하는 것을 입법자에게 맡긴 것이 그의 본질이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 개선을 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위헌 결정입니다. 위헌인데 다만 법적 공백 상태를 방지하고, 그래서 혼란을 방지하고, 그리고 또 입법자의 입법 형성권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불합치 결정할 뿐입니다. 본질은 위헌 결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입법자를 구속한다라고 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합치 결정이 났을 때는 입법 개선 의무를 진다라고 보고, 다만 구체적인 입법 형성함에 있어서는 자유가 재량이 주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